고려대 의과대 교수 박종훈 대한수혈대책학회 정책이사께서 피를 단 몇 가지 테스트를 거쳐서 별 생각 없이 수혈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인간에게서 인간으로 교환해 온 것은 지금 생각하면 그야말로 엽기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 인류가 얼마나 큰 가오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수혈하면 암 재발률이 4.6배나 된다. 수혈할수록 암에 걸리게 되며 암 환자는 재발할 위험도 높아진다. 혈액소고 림프그는 암세포 등을 공격하는 면역세포, 그 중에서도 직접 공격하는 NK세포가 유명하다. NK세포 활성을 측정한 데이터가 있고, 자, 4.5배 수혈 환자의 생존율은 무수혈 환자의 40%에 불과하다. 이와 비슷한 보고도 일본에도 있다. 수혈량이 많은 사회일수록 생존율은 나빴다. 다음은 1991년 발표된 교토 부의학과대학의 임상 논문이 1973년에 별신장 이식에 미치는 수혈 등등에서 많은 이 연구 보고가 있었다는 거죠.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에서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이 후생노동성 연구팀에서 조사를 통해서 수혈이 환자에게 암을 재발하게 하는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타인의 혈액을 투입하면 암은 증식한다. 그것은 면역 억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자는 대장암 수술을 받은 환자 48명, 수혈을 받은 환자 21명, 수혈을 받지 않은 환자 27명으로 각각의 2년 생존율과 5년 생존율을 비교했는데 차이는 확연하게 드러났다. 2년씩 30%, 5년은 50% 감소했다. 수혈로 증명된 면역적 저하, 수혈을 하면 면역이 떨어진다. 그것은 동물 실험에서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리식염수를 주사하고 HLA가 다른 잡종 혈액을 수혈, 이런 수혈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보니까 수혈량이 많았던 증례는 예후 불량인자가 보다 많이 함유되어 있더라. 이와 동일한 연구를 일본의 보에이 의과대학에서도 실시하고 그 연구에서도 역시 대량 수혈 그룹 69건의 생존율은 무수혈 그룹에 비해서 현저히 낮았다. 역시 대량 그룹에서 교토 부의학과대학 논문과 마찬가지로 수혈이 절제 후의 예후를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악성 종양에 대한 절제 전후에 수혈을 받는 환자에게서 수혈을 받지 않은 그룹에 비해 예후가 나빠지는 결과가 대장암, 유방암, 폐암, 신장암 등에서 나타나 있다. 당신과 가족이 암 치료를 위해서 수술을 받는다고 하자. 수혈은 종양 증식과 전이를 촉진한다. 수혈은 암 환자의 사망률을 악화시킨과 동시에 암 전이도 가속화시킨다. 동물 실험에서도 수혈이 종양 증식과 전이를 촉진한다. 수혈에 의해서 실험용 흰지 피하에 접종한 육종 발육이 촉진되어 수혈로 인해 실험용 흰지의 종양이 폐로 전이가 촉진되었다. 같은 계통의 생쥐에서 최초의 일정 기간 냉장 보존, 이처럼 수혈의 면역 억제 작용에 관한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수혈이 악성 종양 절제 후의 예후를 약화시키는 메커니즘의 설명에는 다양한 접근법이 필요한 것이다. 최근에는 자신의 혈액을 수혈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들의 동물 실험에서도 발견된 것처럼 비록 자신의 혈액이라도 장기간 보존한 후에 수혈하면 종양 전이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암 수술 등에서 당연한 것처럼 행해지고 있는 수혈, 그것이야말로 강력한 암 재발, 증식 전이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혈액 제제 부작용으로 병원은 떼돈을 벌고 있다. 수술 시에 혈액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신이 제공하게 된 경우가 흔한데, 그러나 이것은 TVHD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의사인 야키타 아키코니도 자신이 져서 암세포가 사라져 있어 가족 간이나 친족 간에서 행해지는 수혈의 위험성을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다. 가족이 사고가 발생하면 일가친척이 병원에 모여서 자신의 피를 수혈해 달라고 하지만 그보다도 더 위험한 행위는 없습니다. HLA 항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GVHD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많습니다. 600건에 1건의 비율로 발생한다. 언급한 니케이 경고는 중요하다. 다른 나라 국민과의 민족적인 혼합이 적은 일본인은 타인이라도 이런 오히려 수혈 부작용이 발생하면 죽음을 면할 수가 없다. 그 부작용인
GVHD 증상은 수혈 1~2주 후에 나타나고 등등 사망률은 90% 이상으로 백폐혈증 등이 나타난다. 혈액제제는 C형 가이는 바이러스의 위험률이 매혈자 수만 명의 혈액을 후울증 같은 건데 모아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혼입을 피할 수가 없다. 수혈은 다이아몬드만큼 돈벌이가 된다. 의학에서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언어가 있다. 피는 다이아몬드만큼 돈벌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 배경에는 혈액 원료형 무한한 공급 가능성이 존재한다. 사람들이 선의를 이용해서 헌의를 유도하고 가난한 개발도상국부터 매일을 통해서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으로 대량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혈액이 턱없이 이렇게 가격이 그것을 대형 불청 같은 데 모아서 혈액 등의 원료로 만드는 것이 일본 적십자 사이의 일이다. 문제가 들어 새빨간 피의 풀장이 존재하며 그것에는 누구로 채취했는지 알 수 없는 수천 수만 명의 혈액이 혼합되어서 풀장에서 제공되고 있다. 특정한 성분을 추출해 그것을 혈액제제라는 것으로 둔갑을 시키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HC도 수혈이 난 에이즈 감염 등등 빈혈이라는 말이 수혈이 잘못된 수혈이 끝없는 조장, 엉터리, 매년 10만 명의 미국인이 수혈 감염으로 걸렸다. 수혈을 기다리는 것도 처절한 삶뿐이다. 충분한 대응책도 없는 것, 에이즈. 자, 이렇게 흡혈 비즈니스는 멈출 줄 모른다. 발병하면 반드시 죽는다. 의학계에서도 GVHD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천황의 급격한 사망 사건 이후부터일 것이다. 천황이 블러드 피를 수혈받으면서 수혈에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감염, 이를테면 인도네시아에서 국내에서 2,5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에이즈 걸렸다고 자카르타 했는데 프랑스에서는 1982년 85년 사이에 이루어진 수혈이 6천여 명의 8천에서 8천 명이 에이즈 감염되었다고 추정이 되고 있다. 아프리카 전체에서 에이즈 감염의 10%, 또 파키스탄에서 인간 면역 바이러스 전염병에 관한 대통령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박사의 추정에 의하면 미국에서만 더 해만에 정해지고 있다. 1990년대의 경고에 일본은 광우병으로 알려진 크로이츠펠트 약호병과 불연병 또한 혈액을 통해서 확산된 위협이다. 영국 정부는 1990년대에 수출한 혈액 제제에는 약호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위원도가 이렇게 2006년 일본 홋카이도 신문에 의하면 이와 같은 수혈 제제 위험성은 일본에서는 통보되지 않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일부 통보되었다. 브라질과 터키로 수출된 혈액 제제 위험도가 높아서 터키 정부는 혈액 제제를 사용한 환자에 대한 추적을 조사하고 또 아울메트 인도 요르단 오만 인근 수출한 제품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통보되었다. GVHD 방사선 항응고제로 이런 출혈 위험성 왜 수혈하는가? 출혈 때문이다. 그럼 왜 출혈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수혈했기 때문이다. 참으로 상당당당한 선한 논리다. 수혈이 출혈을 가속한다. 그 밖의 사실을 의사도 환자도 모른다. 한 적십자가 계속 은폐하기 때문이다. 적십자. 수혈의 출혈을 일으키는 원인은 세 가지가 있다. HV, HD, 앞서 언급한 치명적인 부작용으로서 발병하는 정립혈구, 유리포구, 혈소반 등의 혈구 세포가 모두 사라져버린다. 혈소반도 격감하기 때문에 출혈이 못지않게 되는 것이다. 방사선 조사, GVHD를 방지하기 위한 방사선 조사가 혈소판을 파괴해버린다. 혈소판이 사멸된 혈액은 응고되지 않고 온갖 장기와 조직에서 출혈이 시작이 된다. 항응고제, 수혈하려면 혈액이 주사 바늘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흔일자의 신선한 피는 몸 밖으로 나오면 즉시 혈소판 응고. 수혈에는 수많은 위험성이 감춰져 있다. 그리고 수혈 혈액 제제는 수많은 부작용이 존재한다. 수혈 관련 급성 폐장애, 사망률은 10%이다. 많게는 수혈, 폐수정을 수반하는 호흡 곤란으로 인해서 이렇게 심부전, 수혈 관련 순환 가부하라고 한다. 수혈 6시간 이내에 발생이 많다. 수혈 급성 신장애, 폐혈증, 불이온, 에이즈, 영혈 반응, 혈관 내 응고, 아나필락시스, 쇼크. 수혈을 언제 어디서 어떤 바이러스가 침입할지 알 수가 없다 했네요. 혈액 제제에 너무나도 무책임한 판매의 실태가 있다라는 것이고 지방자치에 따라서 10배에 가까운 이렇게
그런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결과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어느 국가 연구도 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혈액 제조와 수혈 제조의 비정상적인 소비국이다. 부족한 것은 혈액이 아니라 혈액에 대한 지식이다. 제약에서는 이러한 부작용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부작용이 있다. 일본의 3대 수혈 사건에서 매덕 감염 사건이 있고 샤워 사건이 있고 에이즈 부작용 사건이 있고 1985년에 이렇게 환자를 속이는 수혈 설명서 수혈이 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해 10년 동안에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수혈 부작용과 수혈에 따른 합병증은 전무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부작용 발생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수혈의 감염 또 에이즈 이런 것들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언뜻 보기에는 수혈 부작용은 현저하게 적어 보이게 했지만 하지만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 일본 서기구치 호우생노동성 장관이 간염이 10%로 정의한다. 일본 간염 확률이 주목하기 바란다. 2000분의 1, 즉 0.05%가 된다. 뒤에 실팩 10팩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 팩이라면 그 10분의 1인 2만 분의 1이 된다. 작은 양을 수혈하면 대부분 0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일본 미에현 즉시조사 혈액선도 소장 후생노동 장관을 역임한 의학박사 사카구치는 공식 석상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 내가 후생노동성에서 재직했을 당시에는 수혈받은 사람의 50%가 수혈 후에 감염이 걸렸습니다. 그것을 헌혈로 전환하였는데도 저음처럼 30%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수혈로 아카식에서 돈벌이를 하는 의료 비즈니스 시스템 앞서 언급한 토쿠가와 히데야키는 이런 배경을 설명한다. 일설에는 수혈 제재는 코스트가 비싸고 돈벌이가 되는 상품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 시스템은 단독 수익만이 아닙니다. 의료산업에 있어서 발병제, 발암제를 사용하여 환자가 늘게 하는 것이야말로 그다음 수익을 창조하는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항암제로 발암성이 40, 50% 되는 무스드 가스로 만들어진 시크로호스 파미드, 엔도키사는 유방암 등에서 투여량이 80% 가까이 독점한 장기 베스트 살롱 방법입니다. 이 발암제의 가격은 한 병에 320엔으로 단일 제품으로는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 상품 단독으로는 제약회사나 병원에 돈벌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벌이면 최적은 어느 나라의 의료계 그것은 아토피에서 암치료, 백신이니까지 모든 의료와 이런 것들이 부작용이 생기는 치료를 하게 되면 이번에는 부작용 미국의 양심적인 의사 맨델스는 현대학의 신은 병원은 죽음의 교회이다. 그러므로 73년 이스라엘에서 병원의 1개월 동안에 나라의 사망자가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총파업으로 인류의 사망 원인 환자의 생혈과 재산을 모조리 탕진시키는 죽음의 신들의 정점에 록펠과 로스탈드 재벌이 좌지우지하는 초거대 마피아 여기서 설명을 다시 하겠다. 수혈 거부 사건의 진상은 수혈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발암률이 현저히 증가하게 된다. 철저하게 검토된 경험한 만한 사실이다. 일본에서 매년 12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수혈을 받고 수혈을 하면 의료 수혈을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혈을 의심조차 하는 일조차 없다. 방대한 수혈과 혈액제제라는 이건을 배우는 불필요한 치료와 위험도가 높은 혈액제제 투여가 태연하게 행해지고 있다. 일본에서 제작된 드라마 설득에서 다루었던 그 유명한 여호와의 증인의 수혈 거부 사건에서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 의도가 감춰져 있다. 두려움. 먼저 이 장에서 여호와의 증인 수혈 거부 사건의 진상을 추적하면 의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왜 그 어린애 사망이 이르는지를 재검토해 보고자 한다. 드라마 설득과 수혈 거부 사건의 거짓말이라. 그래서 수혈 거부 사건은 어떤 것인가 의문부터 한번 풀어보자. 그 전에 나 자신은 여호와의 증인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굳이 말하자면 에미니즘 자연성비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점을 말해 두고자 한다. 이것은 수혈 거부를 비난할 때 반드시 인과해야 될 정도로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다. 이것인데 사건의 진상을 검증해보니 이 사건은 다양한 의료 이익과 관련된 단체의 의도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편향된 보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 사실은 무엇이며 보도 어디에 잘못되었는가를 검증해보겠다. 4번에 의한 설득 의점이 미천알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시간대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6시 10분경 A군이 4시 30분에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출발했고, 그래서 덤프에서 그 차에 깔리게 되고, 그래서 3분 만에 구급차가 응급처치가 되고, 그래서 16시 구급차 지혈대를 이용해서 의식은 또렷한데 구급대원에 7분 이런 사건이 일어났군요. 그리고 결과서 수혈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설득이 의학적으로 옳았다. 이렇게 신자들로부터 설득당하고 있었던 것은 오히려 의사들이었다. 이 점은 오늘날의 치료 가이드라인을 판단해도 그렇다. 이를테면 후생도 등의 일본적 입사가 제시한 혈액제의 사용 지침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급성 치료제에 대응해서 순환 혈액량의 20에서 50%의 치료에 대해서는 인공교지력 히토로키 전분, 테스토란 등을 투여한다. 이야기 쉽게 말하면 20에서 50% 정도의 치료량은 인공교질액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2014년에 지금도 통용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사망이 된 아이의 총 치료량은 사고 난 지 50분이 지난 시점에서 의사들의 추정으로 500cc 정도였는데 수술하려 된 17시의 치료량은 순환 혈액량의 약 20%대로 A군은 살고 싶다고 호소했는가? 더군다나면서 경호보도에서 A군이 살고 싶다고 되어 있다. 이것은 수혈 거부를 한 부모의 과격한 공격이 된 셈이지만 사실은 설득이라는 책의 저자는 오이즈미 씨가 관련된 의사들 인터뷰 형식으로 조사했더니 실제로 그런 말은 듣지 못했다고 한다. 이것도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다. 여하인 단순히 종교심만 수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다는 점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인데요. 환자에게 수혈을 요구하는 이유는 뭘까? 그리고 이 사건에서 더욱 중요한 검증 포인트가 있다. 그중 한 가지 이러한 긴급한 대응 사고에서조차도 부모의 수술 동의를 못 얻으면 수혈을 할 수 없다는 의료 규정이 있는가? 라는 점이다. 또 한 가지는 수혈을 거부당한 경우에 또 다른 선택 사항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실은 여기에서도 수혈을 둘러싼 흑막이 광범위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눈치챌 수가 있다. 사고의 연출을 어쩌라도 수혈 동물성가 필요한 것은 수혈에는 이 책에서 언급하는 위중한 감염증과 후유증에는 다양한 위험성이 있으며 끊임없이 트러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일본 즉십사 병원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선택사항은 왜 준비되어 있지 않은가? 그런데 또 하나의 의문점은 다른 선택사항은 어찌 준비되어 있지 않은가? 이 사건만이 아니라 다양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접한 것이 병원이므로 수혈 거부를 당할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다른 선택사항을 준비해 두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 아닐까? 여호와의 증인 수혈 거부 사건에서도 수혈을 거부당한 후에 A군이 사망할 때까지 여러 시간 동안 수혈을 받도록 설득하는 데만 매달려 있었다. 수혈을 거부당한 경우에 다른 수혈 대책을 준비해 두었다는 것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건을 발생했을 때 다른 병들과 비슷한 상황이고 부작용으로 사고가 생기도 인정한다는 성덕을 요구하면 뭐 다른 것은 준비되지 않고 이게 의료의 현실이라면 큰일이군요. 애모사는 깊이 세뇌된 수혈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양의 의사이지만 나도 과거에는 내과 의사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요약 내용을 통해서 이면을 들여다보면 의사에게 있어서 교과서의 세뇌는 가장 강력하다는 사실, 성실한 의사보다 좋은 치료 방법을 숙고하며 고민한다는 사실, 의학과 불확실성에서 오는 소송에 대한 두려움 등을 알 수 있으며 이제는 나를 포함하여 거의 모든 의사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알 수 있다. 불확실성에 대한 소송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것을 너무 하고 있다는 거죠. 의사들은 소송을 두려워한다. 우리 현장에서 수혈 거부로 인한 트러블은 일본에서 30여만 있다. 그러나 당신의 여호와의 증인 신자도 얼마 안 되고 커다란 화제거리가 된 적은 없었다. 이 문제를 이런 유명하게 만든 것은 앞서 언급한 수혈 사건이지만 일본의 의학 법학 관계 문헌에 최초로 등장한 수혈 거부 사건은 1970년 마치카의 A무사가 48세의 굉성 대장염 환자를 치료한 경우와 같다. 수술을 앞둔 환자가 수혈을 거부하자 A무사는 수혈을 하지 않고 수술권 마칠 수 있었다. 수혈은 서양의에서는 당연하다고. 수혈 전후에 HB를 8 정도로 기록되어 있다.
다양한 혈액체제, 전혈, 적혈구, 알부민제, 글로빈제가 있고 다양한 혈액체제가 있네요. 전혈, 이거야, 적혈구, 혈소분, 혈장, 알부민 제제, 글로빈 제제 있고 그것들은 목적에 따라서 사용한다. 방사전초소와 수혈, 승낙은 전제 중의 전제이다. 전제 중의 전제다. 이거는 승낙을 받고 안 받고 수혈 부작용으로는 용혈, 알레르기 반응, 구인산 중독, 저칼슘, 혈증, 또 감염, 수술 후에 GVHD, 공기색전, 고칼륨 혈증이 있다. ABO, AB 등의 혈액형을 기록하는 것과 RH형의 간에서 기록하는 것, 혈액제제의 사용 지침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밖에도 또 하나의 자료를 인용해 보고자 한다. 급성출혈에 대해서 언론에서 수혈 실태와 가이드라인. 나 자신도 그랬었지만 교통사고 등으로 대령 출혈했다. 수혈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의 세뇌의 최대 쟁점이다. 사실 이 책에서 지적하고 있는 점을 지인인 구급의, 그것도 최첨단의 교육하고 있는 구급 전문의에게 질문한 적이 있다. 이름은 여기서 밝히지 않겠지만 대답은 대체로 이 책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것이었다. 대체로 이 내용에 동의한다고 의사들이 그랬습니다. 단 그 구급의학과 전문의는 아직 완전한 수혈 부정론자는 아닌 것 같다는 점을 여기서 밝혀두고자 한다. 첫째로 구급의학의 세계에서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출혈 구급 시에는 피가 묽은 편이 인체에 피해가 적고 소생률과 치료율이, 출혈 구급 시에 피가 묽은 편이 인체에 피해가 적고 의학 참고서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 책을 집필하는 동안에 예전에 내가 사용했던 오랜 참고서를 꺼내 읽어봤다. 참고서는 이어노트 2000년인에 발행한 것인데, 의사는 누구든지 알고 있는 참고서이며 내과, 외과 간결하게 정리한 것으로서 국가시험 대비용으로 흔히 전문서적만큼 자세하지는 않지만 에센스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을 자주 사용하며 참고하고 있다. 수혈에 대해서 의사들은 이러한 가이드라인의 너희라서 당연히 조건관서적으로 지침에 행동한다. 이 가이드라인에도 있듯이 대체적으로 많은 마취과 의사와 다른 의사들은 환자의 헤모글로빈 수치가 10 이하가 되면 빈혈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혈을 해야 한다고 염려한다. 내가 의사로서 대형 병원에 근무하던 시절에는 10이라는 수치에 집착하지 않았어도 7에서 8 정도에서는 고려해 볼 것을 권유했었다. 이것은 당연히 교과서에 따른 판단이며 의사에게는 조건반사적인 것으로 교통사고와 대령출혈 등의 빈혈을 수반하는 경우, 말기암 등으로 만성 빈혈을 수반하는 경우 등등등등등등. 그런데 이러한 사례가 문제가 어디에 잘못된 것이 있는가. 혈액학에 다양하게 퍼져 있는 세뇌, 우선 수혈이 필요하다, 안정성이 증가되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산소가 부족하다가요 수혈을 받게 하는 세뇌, 산소가 부족하다, 이가 계통의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면 제 결론은 산소 운반이 필요하지 않은가? 산소가 체내에 두루 공급되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은 뭔가, 그러나 이것 또한 서양의 세뇌라고 해야 세뇌 자, 이렇게 해서 본래 인체는 혈액이 유출되었을 때 대응하는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사람의 제멋대로 자기 연균에 맞게 또는 초축으로 그것을 묵살하고 오로지 수혈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과 혈전증, 수혈 제제의 엄청난 위험성을 고려하면 수혈은 할 필요가 없으며 이런 것이 성립이 된다. 원래 서양의학은 전쟁터에서 발전한 의학에서 구급시 위험해서 생명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동물로서는 이렇게 그래서 이를 말하면 이 세상에서 수혈을 하여 살아난 환자가 많이 있지 않은가? 라는 반론이 제기될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은 붉은 피, 적혈구를 보충하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 아니다. 수혈제는 다른 의미로 대단히 질이 좋은 인체에서 적정한 농도로 조정된 미네랄이며
살아난 뜻이 보이는 사실 이면에는 수혈이라는 행위에 의해 수분이 보충되고 전해질 미네랄 농도가 적정선으로 회복되는 사실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전해질 미네랄 농도가 적정선으로 회복되면 우리 몸은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네요. 뜨거운 사막에서 물이 부족하면 그러나 이때 주의하자면 안 되는 것은 수혈이 아니면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 수혈을 해야만 살아난다 라는 말은 혈액 메커니즘을 은폐한 교묘한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이는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뜨거운 사막에서 물이 부족해서 탈수 증상을 보이면 곧 죽을 같은 사람의 옆에서 설탕과 감미를 가득 든 콜라 자동 감염이 있다고 하자. 누구보다 그런 때는 그것을 마시면 틀림없이 탈수이 벗어나서 구조자에게 말했나. 여기서 콜라를 보면 보니까 절대로 마시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다. 설탕도 감미료도 대단히 인체에 나쁜 것이지만 사태가 긴급한 데다가 단 한 번의 이름으로 적극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때 선택사항이 있다면 콜라 따위보다도 전의 질이 당분은 약간 적고 감미료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필요하다는 거죠. 부작용 메커니즘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부작용 메커니즘은 아직도 뉴 사이언티스트지는 다음같이 추론하고 있다. 이런 장애를 일으키는 혈액은 주로 수혈을 여러 번 차례 받은 적이 있는 사람, 과거의 다양한 형태로 혈액을 접한 사람으로부터 제일한 것 같다. 혈액은행은 이미 에이즈 등으로 잘 알려진 질병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부작용 보고는 2004년 이후로만 집계되었고 새로운 수혈 위협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보고된 사례는 309건이지만 이것도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의 약 100배, 약 3만 건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일본 즉십사 수혈용 영역의 의약품 첨부 문서의 중대한 부작용으로 경고한 것도 1998년부터이다. 내 맘 내 자식이라면 수혈에 동의할까? 더군다나 GVHD보다도 더 위험한 부작용. 또한 수혈에는 맹점이라 할 수 없는 중대한 부작용. 그것은 수용에 관련된 급성 폐장애 TRALI 지금은 GVHD보다도 더 위험하다고 한다. 1990년대에 처음 보고되었는데 한전은 수혈 직후에 갑자기 발생한 면역 이상으로 호흡곤란에 빠져서 급사하였다. 수혈 몇 시간 이내에 비심원성 급기관 폐 수정에 의해서 호흡곤란을 나타내는 중대한 수혈 부작용. 수혈에 대한 견해를 밝힌 입장이 아니다. 일본에서 헌혈 혈액 제조의 제조, 공급의 혈액 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것은 일본 즉십자사다. 말하자면 일본 국내의 혈액 비즈니스 총본산. 수혈 동의서에 사인할 것을 요구하는데 최근에는 수혈은 위험하다고 한다. 수혈로 살아났다는 것은 사실 수분과 전해질 보충으로 살아난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수혈은 무의미하다는 정보가 인터넷상에 나돌고 있다. 더욱이 수혈은 GVHD, 급성 폐장애, 감염증, 다양한 치수적인 부작용이 있다. 그렇다면 수혈하지 않고 수분과 미네랄을 보충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전해질 저희들은 헌혈을 받아서 수혈용 혈액 제제를 의료기관에 공급하고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실제로 수혈용 혈액을 사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의료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수혈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지요. 수혈에는 감염증과 다른 사람의 혈액을 주입하는 데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네요. 1번. 다른 선택이 때문에 수혈은 난센스다. 수분과 미네랄 보충으로 끝나는 것이다. 1번 즉십사 다른 선택 상황에도 수혈이 행해지고 있다면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1번 즉십사 단 수혈액은 혈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전해질 등으로 보충할 수 없습니다. 미네랄? 혈구? 그것이 한 가지 사실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사실은 혈구? 그 혈구 기능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혈하고 없으면 안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혈구? 노란 피만 헤모글로빈의 가설의 붕괴. 현대의학은 헤모글로빈을 구성하는 철분이 산소와 화합하여서 산소를 발단까지 운반한다고 설명해왔다. 이것은 의학뿐만 아니라 생물학의 기본 상식으로 여겨지고 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끝난 후 일본에서는 한때 노란 피가 사회 문제가 되었다. 가난 때문에 피를 파는 사람이 시중에 넘쳐났고 그 중의 일부는 수시로 피를 팔다가 마침내 혈구 재생 능력이 뒤따르지 못해 피가 노랗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속출한 것이다. 어째서 노란 피가 되었을까? 그것은 혈장 자체의 색깔이 노랗기 때문이다. 즉 혈색소 수치가 상당히 적어졌기 때문에 피가
혈장 자체의 색깔이 된 것이다. 그러나 매혈자는 산소 결핍으로 쓰러지는 일은 없다. 그러기는커녕 피를 팔아 헌금을 손에 쥐기 위해서 매혈소 이곳저곳으로 전진하며 피를 파. 내가 잘 아는 의사에게 물은즉 물에도 산소가 녹음으로 혈장이 아무런 신기함이 없다고 명쾌하게 대답했다. 물에도 산소가 녹음으로 이렇게 현대학의 수혈신화는 근본부터 완전히 붕괴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체가 이대로 수혈을 계속하며 가면은 거대한 부작용 사건이 진행되어 가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누가 피해를 보상하죠? 칸토너 개실험은 금시초문이라는 후생노동성. 정부는 지금까지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맨 먼저 수혈 감독 관청인 후생노동성을 직접 공격하였다. 수혈 안정성에 관한 전화로 문의해왔다. 불안전한 점에 관해서는 일본적 십자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듯하여 참으로 완곡한 책임 회피이다. 전화를 이곳저곳으로 돌리며 미루기에 책임 관청이니까 대답해줄 의무가 있다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몇 번인가 조건이 바뀌어나다 겨우 담당부서인 효력대책과에 칸토너 개실험은 금시초문이라는 후생노동생? 국제적 십자사와 일본적 십자사의 흑막이라 우츠미 사토로 네카사 즉 십자사 일본의 혈액제제 알부민 제제를 대량 남용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영양제와 같은 개념으로 투여되었죠. 적절하고 올바르게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일본적 십자사 국가로부터 받고 적절하고 올바르게 사용되었다는 경위는 있습니다. C형 감염을 대량으로 발생시킨 피부로 녹이는 출산식의 저지혈용으로 대량으로 사용되었다. 소송으로 간 적도 있다. 일본적 십자사 그 당시에 검사 증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검사하여 밝혀졌다면 당연히 사용하지 않습니다. 위험하다고 밝혀진 것을 수혈에 사용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수혈 가이드라인은 환자도 볼 수 있는가? 일본적 십자사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력 키워드는 수혈요법 실시에 관한 지침 2005년 판입니다. 서두에 수혈요법 개념이라는 해설이 있으며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수혈은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돈 벌어야 되니까 사용했단 말인가요? 말씀드릴 입장이 아닙니다. 칸토너 개 실험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하는가? iPS 세포 관련된 연구는 일본 주식사가 일부 하고 있습니다. 칸토너 개가 대사라는 것은 음식은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혈구 세포가 없어지면 체세포가 적혈구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지시마 학설에 주장하고 있습니다. 체세포가 적혈구. 그렇다면 소금과 미네랄만 보충하면 그 후에는 체세포가 혈구 세포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혈구 문제도 우리 인체의 항상성을 통해서 된다는 거죠. 전쟁과 비즈니스를 위한 적십자사 일본의 가장 수치로운 날이라는 책에서도 적십자사와 천황 집안에 관한 점이 언급되었다. 적십자사 관에서도 이런 견해가 가능하다는 한 사례로 흥미진진한 기술이다. 이 부분도 인용해 보겠다. 이렇게 저자가 강력하게 하고 있군요.